오늘 이제 비판적 사회 이론 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도 한 2번, 많으면 3번 정도 더 하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이고 정말 쉽지 않은 내용인데 그래도 이 내용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은 꼭 배우셔서 시대를 볼 때, 문화를 볼 때 뭔가 분별하실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이런 강의가 진행되거나 뭐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하면은 맨날 따라붙는 게 지긋지긋한 게 극우예요, 극우. 뭐만 말하면 극우라고 하는데 요즘에도 여러분들 인터넷 서점에다가 극우 치면은 다 나옵니다. 한국교회가 극우화가 됐다, 한국교회가 만몬에 사로잡혔다, 이런 소리 많이 나오는데 전 반대로 묻고 싶어요. 그럼 니들은 극자냐? 그럼 당신네들은 극자예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다 극우인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한국교회는 극우가 아니라 성경 질서대로 믿고 따라오는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켜진 거지, 오히려 이런 배운 학자들, 교수라는 양반들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좋은 학교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신학교 교수라고 해도 성경을 고지고대로 믿지 못한다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시는 권사님들보다 멍청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못 믿고 말 같지도 않은 유신 진화론 믿고 성경의 무오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신학교를 나오고 유학 갔다 왔어도 우리 교회 어린이부보다 못한 신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걸 분별하시면서 비판은 쉬워요. 비판은 쉬운데 이 한국교회에서 열심을 다해 성도님들이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기도하는 그 행위도 그렇게 쉽게 비판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한국교회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시대적인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한국교회가 전도에 대한 많은 강의도 생기고 열심도 생겨서 옛날에 해오던 전도만이 온전한 전도냐? 머리 커져가지고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 항상 저희 아파트 단지 상가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지하 교회가. 근데 항상 그 앞에서 목이 터져라 울부짖으면서 찬송을 하시는, 전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 거예요. 저는 처음 생각할 때 장로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추운 날씨에 목이 터져라 찬송하시면서 전도하시는데 저는 동참하지 못하는 게 너무 죄송해서 따뜻한 음료를 가지고 쌍화탕을 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리는데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돌아오면서 저한테는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나는 언젠가 이렇게 가슴 뜨겁게 해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열심히 전도한 적도 없는데, 과연 내가 조금 배웠다고, 내가 조금 신학적 지식이 생겼다고 지금 시대에 이런 전도의 방법이 맞냐 안 맞냐 내가 말할 자격이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지역 전도하시면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전도하면은 몇 걸음 가지도 않아서 요즘 사람들이 전도지를 버려요. 저는 그 인성 문제라고 봐요. 사람이 좀 인성이라도 데미가 되면은 좀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쓰레기통에 버려도 되는데 굳이 보는 앞에서 물티슈까지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 아까운 거. 근데 왜 그렇게 버리는가? 그랬을 때 요즘에 많은 젊은 사역자들 세대와 신학 교수들과 이런 분들은 시대에 맞지 않은 전도 방법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비판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되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저희 가정에서 신앙의 첫 출발점은 오늘도 저희 예배에 오셨던 저희 외할머니가 신앙의 첫 출발점이세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가 신앙 갖게 되고 저희 아버지도 신앙 갖게 되고 저도 사역자가 되고 한 건데, 저희 외할머니가 처음에 신앙 갖게 되셨던 계기 하나가 뭐였냐면 누가 버린 전도지를 주웠던 거였어요. 누가 버렸던, 눈앞에서 버린 전도지를 주웠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있는 걸 보고 교회를 가셨대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버려진 전도지가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시대에 맞는 일인가? 근데 그거 보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한다면 그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명이 귀한 겁니다. 제가 내 마음의 한 구석에 새기고 사는 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이 시예요. 연탄재를 차는 건 쉬운데 내가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함을 내어줄 수 있는 연탄이 되는 건 어렵습니다. 내가 연탄만도 못한데 연탄재를 지저분하다, 치워버려라 발로 차는 거는 너무 쉬워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언제 한번 연탄처럼 살아본 적 있나? 마찬가지예요.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성도들이 열심히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함부로 한국교회가 극우화됐다? 이거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진심으로 열과 성을 내면서 생명을 걸고 목소리를 내면서 이 추운 한겨울에도 피켓을 들고 계란도 맞고 돌도 맞고 욕도 먹으면서까지 교회 지키겠다고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의 울부짖음이 있는데 거기에서 목회자 신학자들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니 저는 이건 나중에 최후의 날에 하나님이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은 하나의 무언가의 행위를 하자면 하도 그렇게 지긋지긋하잖아요. 극우 소리. 그 소리 안 듣는 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 구구딱지 풀러버리는 법. 우리가 비판적 사회 이론을 비판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극우가 아닌 이유가 뭐냐? 우리 인정할 건 해주거든요. 우리는 차별금지법 반대예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 혐오하냐? 안 하거든요. 우리가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해서 혐오 없는 사회 만드는 거에 반대하진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오늘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사회 문화를 우리가 비판하지만 그럼에도 수용할 건 수용하는 자세, 이걸 배우고 나서 그렇다면 저 상대방들과 우리가 수사학적으로 싸울 때 어떤 전략을 파악해야 되는가, 그 내용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비판적 사회이론 무조건 거부해야 하는가? 아니요, 무조건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수용할 건 수용하되 거부할 걸 정확하게 거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 목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기독교적 사상 속에서도 네, 오늘 배울 내용이 이 내용인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 착각하는 건 뭐냐면 세상 문화는 다 썩었어. 그래서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사조와 사상은 다 썩었고 비판 사회 이론가한테 물들어버리고, 우리가 이런 강의를 배우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 이것도 보니까 다 유물론자들이네, 마르크스주의자들이네, 다 썩었어. 수용하지 않는 건 쉬운데 그렇다고 단순히 다 거부하는 게 옳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론 배워야 될 게 있다면 배워야 되고 수용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극우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다 싫어, 다 됐어라고 하면 극단적인 입장인데 우리는 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입장을 취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 이겁니다. 모든 진리는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 세상에서 종종 부분적으로 진리가 발견되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는 사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과 이집트의 이교도들한테서 발전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와서 고백을 해요. 아, 수학에 담겨있는 질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질서야. 그래서 수학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왔다고, 바벨론에서 왔다고 수학 안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수학 항상 해결을 해요. 우리가 비기독교적 학문이어도요, 창조세계의 현실을 올바르게 해석을 해준다면 우리는 때로는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김소월 시인의 시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아름다움을 마주할 수 있어요. 무조건 비기독교인의 작품이라고 우리가 다 즐기면 안 되는 거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발생학적 오류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발생학적 오류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주장이나 사상의 출처나 기원만의 근거로 그것을 타당하거나 틀렸다고 판단하는 논리적 오류예요. 이게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신학계에서 일어납니다. 흔히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그 주장을 평가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한 그 신학자도 아니에요. 원래 문학자예요. C.S. 루이스는. 근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작품을 보면은 신학적으로 온전치 못한 주장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을 폄하합니다. 기독교에는 그런 작품을 읽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은 완전 반기독교인이다. 그렇게 하면서 C.S. 루이스가 온전하게 말했던 주장까지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C.S. 루이스가 말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오류예요. C.S. 루이스가 한 말 중에서도요, 올바른 말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틀린 말 할 수 있어요. 사람 보고 주장 따라가면은 그 사람이 한 모든 말이 다 진짜인 것 같고 다 가짜인 것 같고 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에 빠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현대의 비판 이론이 감성을 중요시하고 퀴어 이론이 왜 개인의 감성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신학자 슐라이어 마어라고 하는 사람부터 자유주의가 출발됐는데 슐라이어 마어가 사람의 감정에 모든 걸 뒀다.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관점을 두었다. 이걸 배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말할 때 슐라이어의 마어가 말했던 모든 개념들은 다 잘못됐어. 이렇게 인식하기가 쉬워요.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던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슐라이어 마어가 한 말도 가져와서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용어를 바꿔버려요. 슐라이어 마어를 사용하되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제대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모든 미디어가 썩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미디어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다 하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미디어는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설교 영상을 업로드할 수가 있어요. 강의 영상을 업로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미디어는 다 잘못됐으니까 미디어에서 나오는 영상 다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 설교도 잘못된 게 돼요. 강의들도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흔히 우리가 발생학적 오류라고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왠지는 모르겠는데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 색채가 강합니다. 그 목사님이 말한 거야? 그럼 다 틀렸어. 그 목사님이 말한 거야? 그럼 다 맞았어. 아니 무슨 교회에서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 이 사람의 말이면 다 틀린 거야. 근데 그러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불신자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한테 많은 걸 배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신천지를 보면서도 배울 건 있다고 봐요. 우리보다 적어도 열심은 더 있잖아요. 그럴 땐 열심이어서 그렇지. 그 열심이라고 하는 껍데기는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열심을 그 사람들은 이렇게 활용하는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됐다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 일어나는 이 사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이 발생학적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되고, 때론 불신자라 할지라도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진화론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이거는 맞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자세. 근데 왜 맞냐?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지혜를 주셔서 맞다. 하나님에 대한 걸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파악해서 맞다. 이런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우리는 왜 오늘날 같은 때에 이런 비판 사회 이론의 긍정적인 점을 봐야 되냐? 지피지기의 정신을 갖기 위해서예요. 상대방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비판하면 무조건 비난을 받고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슐라이언 마오가 유럽을 뒤흔든 대단한 신학자인데 그 사람의 신학에 논리가 없어요. 왜냐?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으면서 성경을 비판하고 기존 신학을 비판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은 절대 논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계에서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극좌 세력이 있는데 전 자신 있게 말하건대 그분들은 논리적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논리가 없어요. 이건 자신 있는 영역이에요. 진화론자들이 득세할 수 있어요. 근데 진화론자들이 창조론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유전학자가 있습니다. 이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많이 남긴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유전자라든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라든지 많은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이 이만한 두께를 가지고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유전학자인데 기독교를 비판하는 책을 썼어요. 이만큼의 기독교를 비판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담긴 각주와 참고 자료를 보잖아요. 기독교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기독교를 비판하겠대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을 읽어보고 정통신학의 입장을 살펴보고 기독교를 비판하면 이해라도 할 거예요. 아, 그렇게 볼 수라도 있구나. 근데 기독교를 하나도 참고 안 하고 성경도 이해해보지 못한 채로 기독교를 비판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학문적인 가치가 없는 쓰레기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 사회를 보면서 그건 다 썩었어 말하는 건 쉬워요. 근데 왜 썩었는지를 알고 말하지 않으면 리차드 도킨스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퀴어 신학 비판해야 돼요. 근데 왜 그게 잘못됐는지를 알고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비판해야 돼요. 근데 왜 잘못됐는지를 알고 비판해야 힘이 있는 거지. 우리가 이런 걸 알지 못한 채로 한다? 그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소유한 자로서 그들보다 더 나은 성경적 설명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의 통찰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아시고 우리가 오늘은 비판 사회 이론의 장점을 살펴볼 거예요. 그 장점을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비판적 사회 이론이 주는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 권력과 역사의 이면을 본다는 점이에요. 권력이 어떻게 작성하는지,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봅니다. 우리는 흔히 이걸 빙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게 전문지하잖아요. 미국 사회가 인종차별이 없다라고 해버리고 법적으로 인종차별 법안이 없다라고 하면 그래 없는데 왜 그래 하잖아요. 근데 비판적 사회 이론가들은 그럼에도 미국에 인종차별이 있는 그 내면에 대해서 밝혀줘요. 이런 점은 우리가 인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항상 주목하는 게 뭐냐면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권력자들은 종종 자기가 가진 권력을 인식하지 못해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혼낼 때 내가 권위자라는 걸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CST가 비판적 사회 이론이에요. CST는
권력 남용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밝혀줘요. 이게 비판사회 이론의 장점이에요. 그러면서 뭘 하냐? 보이지 않는 규범이 이 사회 가운데 있다는 걸 밝혀줍니다. 우리는 문화의 많은 부분을 무의식적으로 수용해요. 왜 어른한테 인사해야 되지? 왜 악수할 때 어린 사람이 먼저 손을 들면 안 되지? 생각 안 해보고 배운 대로 그냥 해요. 왜 어른 앞에서 술 마실 때는 고개를 돌려야 되지? 생각 안 해요. 근데 다 하니까 해요. 그런 게 문화인데 비판적 사회 이론은 이런 문화들의 규범의 기원과 영향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도록 자극해요. 왜 내가 그 행동해야 되지? 왜 교회 왔을 때 항상 옷을 잘 갖춰 입어야 되지? 왜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지? 왜 설교를 들어야 되지? 생각해보고 행동하도록 하는 역사를 이들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 이 사회에 지배적인 헤게모니적인 권력이 있다. 전에 나눴었던 짐 크로법, 여성 참정권의 문제, 이런 것들의 억압과 종속의 역사에서 분명 백인들이 지배하는 역사 문화가 있었고 헤게모니가 있었어. 이걸 밝혀줘요. 여러분 이것만을 우리가 이것 자체를 비판할 수 있을까요? 이걸 비판하면 그게 극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이 장점은 우리가 수용하겠다. 이건 맞는 거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사회적인 책임과 제도적 인식을 이들은 갖고 있어요. 미국 사회에서 법률적으로 인종주의는 사라졌어요. 근데 비판사회 이론가들은 여전히 흑인을 차별하는 정책들이 미국 사회에 실현되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말을 해줍니다. 지금 그릇된 가부장제가 많은 부분 사라졌고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남성들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가부장제의 역사가 있죠. 페미니즘이 이걸 주목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 사회 이론이 주목하고 운동을 해요. 피켓을 들고 나아가요. 사회 운동을 하고 시위를 해요. 이런 것 자체, 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가 아니라 이런 일들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장점이 분명 이들에게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관점도 때론 수용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이 첫 번째 생각해 보세요. 권력과 역사의 이면 보는 거. 왜 한국 교회 가운데 기독교를 거부하는 역사의 이면이 있을까? 문화가 있을까?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반기독교 정서가 강할까? 왜 뭐만 하면 기독교를 극우라고 할까?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죠. 왜 그 전라도 지역에서만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 역사의 이면을 밝히지 않고 그냥 갈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 사람들은 더 좋은 답을 내놓겠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우리도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핍박당하는 사람 없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법이 모든 걸 보장하고 있을까? 지금 계속 정권이 사이비 종교를 억압한다. 사이비 종교를 연구할 수 있고 파헤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걸까? 과연 우리나라가 진짜 정교 분리의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일까? 이 인식을 갖는 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점들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주장 중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장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인종은 사회적 구성물이다. 비판적 인종주의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인종은 사회적 구성물이다. 여러분 이 말 자체는 잘못된 말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성경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말씀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헌정하셨으니 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큰 범주 가운데 만드셨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인종 개념이 성경에 등장하진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이 인종을 나누셨다. 하나님이 인종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나누셨다. 피부색을 가지고 명확하게 나눠놓으셨고 절대 섞이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세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한테는 자연스러운 인식이 있어요. 유럽 사람은 유럽 사람, 아시아인, 아메리카인, 아프리카인, 밝은색 피부, 어두운색 피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름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어디서 발생한 거냐? 오랜 시간 역사 가운데 발생한 사회적인 원인 가운데 생겨난 거예요. 이거는 아프리카라고 하는 인식도 사회적으로 생겨난 겁니다. 아시아라고 하는 인식도 사회적으로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도 사회적으로 생겨난 것이고요. 그래서 비판적 인종주의자가 말하는 이 정도? 이거는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자, 둘째 이겁니다. 우리는 탈인종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 않다. 비판적 인종주의자들이 이런 인식을 많이 해요. 여전히 이 사회에는 많은 부분에 억압이 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상 틀린 말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채용차별이 이루어져요.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범죄 기록이 없는
흑인 지원자의 면접 회신율이 14%였대요. 근데 반면에 범죄 기록이 있는 백인 지원자의 면접 회신율이 17%였대요. 반면에 범죄 기록이 있는 흑인들의 면접 회신율은 5%였대요.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단순하게 우리가 차별 없어라고만 말하기에는 여전히 사회에는 그런 차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한테도 없을까요? 알게 모르게 우리도 백인들을 좀 더 열망하고 선망하고 멋있다, 예쁘다, 잘생겼다 하지만 흑인들이 우리 주변에 왔을 때 무섭다, 조금 어려운데 다가가기, 이런 인식이 우리한테도 알게 모르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사회에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건 인정해 줄 수 있죠. 두 번째로 경찰의 무력 사용 문제예요. 하버드대 경제학자의 연구 결과 흑인과 남미인은 경찰과의 접촉에서 물리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50% 이상 높았대요, 백인보다. 단순하게 그냥 흑인들이 우리들만 피해의식이 있어서 주장하는 거, 그런 경우가 있긴 해요. 근데 실제 조사 결과, 연구 결과 실제 흑인이기 때문에 물리력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주로 이민 가거나 유학 가신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시면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인종차별 문제 심한지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미국의 법안적으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안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종주의는 알게 모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식당만 가셔도 보시지 않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리가 얼마나 잘났다고 동남아에서 일하러 오신 이 이주민 노동자분들 식당에서나 길거리에서나 마트에서나 아무렇지 않게 반말 찍찍하면서 대충대충 대하고 가볍게 밑에 사람 부리듯이 부리는 거 종종 보지 않으세요?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 자체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셋째로 증오범죄에 대한 거예요. 2020년 FBI가 데이터 기준을 했을 때, 조사를 했을 때 흑인은 백인보다 증오범죄의 표적이 될 확률이 약 13배가 높았다고 해요.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백인보다 범죄를 당할 이유가, 그 확률이, 테러를 당할 확률이 약 13배가 높았대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동의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탈인종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는 않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백인들 다 무조건 해체시켜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건 우리가 반대하지만 그럼에도 사회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헤게모니적 권력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존재합니다. 헤게모니는 단순히 음모론이 아니에요. 자, 정부를 보시면요, 정부가 자기 정책 옹호하는 건 지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많이 느끼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 대한 비난이나 정부의 실책들이 있을 때 항상 뭐 터집니까? 연예인 이슈. 갑자기 안 터질 것 같았던 열애설 터지지 않나? 연예인들 무슨 이슈 터지지 않나? 뭔가 꼬리 물게 하는 것을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기사가 막 순식간에 정신도 없이 터져 나와요. 근데 이거는 뭐 진보 정당의 정권이냐 보수 정당의 뭐 정권이냐에 중요하지 않아요. 정치 가운데 일반적인 방식들이에요. 그 정권의 흠을 가리기 위해서 연예계 이슈를 터뜨리고 시민들의 눈을 돌리는 건 일반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한국에 처음에 프로레슬링 경기가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그 프로레슬링이라고 하는 거, TV도 집에 몇 대 없고 마을에 몇 대 없을 때 프로레슬링이라는 게 생겼을 때, 스포츠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스포츠에 그 오락에 열광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한 거겠어요? 국민들의 시선 돌린 거 아니에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TV 앞에 앉아가지고 그 프로레슬링 보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도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정부라고 하는 것은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때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요. 이건 지당한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없겠습니까? 반대자를 악당으로 몰아붙이는 거, 항상 뉴스를 보시면, 정치 뉴스를 보면 다 악당이에요. 무슨 죄다. 국회의원만 하면 다 악마가 돼요. 전부 다 그렇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돼요. 보수정당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부 다 그냥 음모론자가 되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다 적그리스도가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이 시대와 이 나라의 문화예요. 그렇게 됩니다.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선전에 의존하는 거, 방송 가운데 알게 모르게 정권을 띄워주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기업과 대학에는 항상 홍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안 좋은 뉴스 기사 올라온다, 대책을 세우는 본부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좋은 기사를 쓰게 하고 때로는 기사를 내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항상 있었던 일이에요. 공산주의 정권에서 항상 공산주의를 선전합니다. 그래서 이 소련 정권 시절에 있었던 소련 국가들을 보시면 희한한 게, 사람 한 명도 없고 추워서 뭐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있고 아파트 다 허름한데 놀이공원이 계속 있어요. 아무도 이용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은데 놀이공원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런 거겠어요? 공산주의 정권 잘 산다 선전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 국민들 세뇌하기 위해서, 인민들 세뇌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도 할 수 있어. 만들어놨는데 만들어만 놨지 운영은 안 해요. 이런 선전과 세뇌가 없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대중매체나 기업, 교육이 퍼뜨리는 비성경적인 성적 가치관, 특정 이념 등을 이들은 무조건적으로 좋게 묘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도 너무 많이 느끼는 건데, 넷플릭스에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 시리즈를 보면은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다 동성애가 나와요. 주인공 친구는 왜 항상 동성애자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항상 술 먹고 마약하고 찌들어가가지고 많은 사람 피폐하게 만들고 폭력적인 사람은 왜 자동차에다가 십자가를 매달고 있어요? 넷플릭스는 지독하게만큼이나 그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헤게모니적인 정서들을 우리가 없다고 부정할 수 있을까요? 너무 지나치게 음모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좀 해석해요. 그러면은 너무 지나치게 언론의 매체에 그렇게 표현이 된다면 우리는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또 이러네 얘네, 또 이런 색채네, 또 동성애 미화시키네, 또 기독교인만 문제인 것처럼 보여주네. 왜 그런 시리즈만 나오는 걸까? 왜 그 더글롤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는 대형교회 목사님 딸이 마약 중독자가 되어가지고 문란한 삶을 살고 있을까? 왜 학교 폭력 가해자일까? 왜 그걸 그리고자 하는 걸까? 이 사회의 이면과 기독교의 이면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겠죠. 근데 분명한 목적이 있겠어요.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앞에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헤게모니적 권력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비판적 사회 이론에서 수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음은 이겁니다. 불의한 제도가 존재할 수 있다. 여러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불의한 법령을 만들 수 있다. 이 사회는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이 사회의 모든 법안이, 모든 정부가 다 의롭진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간은 맞지만 때론 악한 법령들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남아공에서도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인종차별주의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아공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신학적으로는 많은 부분 건강해요. 왜냐하면 네덜란드가 지배하던 나라였어요. 당시 네덜란드가 어떤 나라였냐면 우리가 잘 배워서 알고 있는 것처럼 헤르만 바빙크와 아브라함 카이퍼가 있을 시기예요. 개혁주의 신학이 꽃을 피운 네덜란드였어요. 그때 네덜란드가 남아공이라고 하는 국가를 지배를 했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시기를 맞았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에 보수적인 신학이 뿌리를 내려서 남아공 신학교가 사실 굉장히 탁월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카이퍼의 후예들, 바빙크의 후예들이 개혁신학을 가지고 남아공에 갔는데 일제강점기처럼 그들을 지배하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인종차별주의 정책을 해서 그들을 노예화 삼고자 했어요. 이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할 수 있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독일의 홀로코스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힘을 입고 교회의 힘을 입은 상태로 이게 기독교라는 이유만으로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일을 한다? 그런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단순히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는 순간 한국은 굉장히 폭락할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십자군 전쟁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정교 분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기독교인이 기독교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 그래서 기독교가 다양한 의견 나올 수 있죠. 자유주의 신학도 나올 수 있고 퀴어 신학도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괜찮아요. 왜냐? 우리가 온전한 신앙 지키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전파될 거예요. 이런 나라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바라볼 때 불의한 제도가 존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마지막이에요. 자, 체험은 우리가 진리에 접근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말이에요. 비판적 사회이론의 핵심 키워드 제가 전에 설명해드렸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비판적 사회 이론가들은 항상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나눠요. 억압 그룹과 억압 당하는 그룹으로. 그리고 나서 이들은 뭘 말하냐? 이 세상 모든 것에는 헤게모니가 있다. 억압하는 그룹이 퍼뜨린 사상들이 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이거였어요. 세 번째 키워드가 뭐냐? 체험이다. 그래서 그 억압 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들만 맞는 말 하는 거다. 그래서 네 번째가 사회 정의예요. 그들의 말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나라의 사회 정의를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지금 그런 케이스예요. 이 시대와 이 나라에 성적으로 억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사회적 이분법 개념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헤게모니가 있다. 왜 그러냐? 이 나라에 그릇된 가부장주의가 있다. 모든 여성들은 다 억압을 당한다. 정치인들이 그걸 만든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하냐? 체험을 갖고 와요. 동성애자들의 말을 들어봐라.
퀴어의 말을 들어봐라. 다 많은 부분 억울했고 피해 입었고 눈물 흘렸다고 하지 않냐. 그럼 그 사람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야. 그게 사회 정의다 말하잖아요. 여기서 체험 개념 우리가 거부하지만 때로는 맞는 부분도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접 양을 쳐본 사람과 양을 쳐보지 않은 사람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 느껴지는 건 굉장히 다를 거예요. 내가 직접 뼈저린 아픔과 고통과 가족을 잃은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욥기를 읽는 것과 모든 것이 평안한 사람이 욥기를 읽을 때는 굉장히 다른 그런 묵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체험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의 역사를 맛본 사람은 기도를 계속할 거예요. 근데 기도 응답의 역사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 안 합니다. 내가 경험해 본 게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험은 너무 중요해서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경험이 필요해요. 간증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다만 여기서 인정할 걸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 경험이 절대적 진리의 기준은 아님을 주의하면서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성령보다 앞서지 않아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거 중요해요. 그들만 알겠죠. 우리보다 잘 알겠죠. 동성애자 겪는 어려움이 뭔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기준보다 거기에 목소리를 귀 기울여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자세는 우리가 인정하고 갈 수가 있는 게 비판적 사회 이론이에요. 자, 이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 나가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모트와 베일리 전략이라는 걸 다룰 건데 이 전략을 아시면 항상 이 극좌 세력에서 급진자파 세력에서 어떤 그 핵심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떤 논리로 우리한테 다가오는가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비판 이론가들과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가들은 모트와 베일리로 알려진 고도의 수사학적 전략이자 논리적 속임수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가를 보도록 할게요. 모트와 베일리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중세 시대의 성체 구조에서 따온 거예요. 이름을 따왔어요. 자, 모트라고 하는 건요, 여기 앞에 보이는 그림처럼 방어하기 쉬운 요새를 말합니다. 높은 데 위치하고 있어요. 높은 데 위치한 성벽이어서 성체여서 요새여서 누가 침투해서 다가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과거를 보면 성을 언덕 꼭대기에다 지어요. 그래야 방어하기가 쉽거든요. 이 모트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하는 거냐? 누구나 동의하는 상식적인 주장이에요. 누구든지 다 동의할 수 있는 거. 자, 근데 베일리는 뭐냐? 여기 밑에 보이는 마을이 베일리예요. 방어하기 어려운 넓은 마을.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 과격하고 논쟁적인 주장을 상징해요. 이걸 쭉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주로 이런 이들이 뭘 하는 건가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실제로 급진 좌파 세력에서 첫 번째 1단계는 뭐 하냐? 일단은 과격한 주장인 베일리를 내세웁니다. 먼저는 베일리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부어요. 모든 그런 요즘 말로 어그로 끌 수 있는 그런 걸 다 해요. 예를 들면 이런 말이에요. 모든 백인은 인종주의자다. 흔히 급진 좌파 세력에서 많이 하는 문구예요. 모든 백인은 다 인종주의자야. 프레임을 씌워버려요. 근데 상식이 있고 뇌가 있으면 여기에 반박을 합니다. 안 그런 백인도 있는데 왜 모든 백인이라 그래? 모든 백인이 그렇다는 건 말도 안 돼. 상대가 논리적으로 반론을 제기하잖아요. 그럼 논리적으로 반박 못해요. 이거는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 하냐? 베일리에서 올라가서 모트로 후퇴합니다. 큰 요새로. 그러면서 변명을 해요. 내 말은,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모든 백인이 인종 격차를 영속화하는 사회제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백인은 인종주의자라는 말을 한 거야. 모든 백인은 어쨌든 간에 이 법 체계 안에 있잖아. 그럼 이 법 안에서 인종주의, 인종차별하는 그 일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 내 말은 그런 의미지. 그냥 모든 백인이 다 싸잡아가지고 그렇다는 말은 아니야. 라고 모트로 회피를 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건 맞는 말이지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말려든 거예요. 그때부터 말려든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지라고 동의하는 그 순간 마치 처음에 했던 그 과격한 주장이 증명된 것처럼 이들은 다시 행동을 하면서 다시 베일리로 돌아와서 거봐 내 말 맞지? 그거 맞는 말 맞잖아. 백인은 인종차별주의자라니까.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은 백인의 제도적인 참여를 인정했을 뿐이에요. 백인은 법 아래에 있어. 이것만을 인정했을 뿐인데 결국 돌아와서 결론이 뭐냐? 모든 백인은 인종주의자라고 하는 결론을 수용한 게 됩니다. 이상한 꼴이에요. 이걸 우리 기독교적으로 이해해 볼까요? 1단계
좌파들이 항상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다 극우화됐어. 아주 과격한 주장을 베일리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왜 그게 극우화야?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게 성경적인 거 맞는 거 아니야? 그럼 이들이 이제 모트로 후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요즘에 돈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죄를 짓고 있잖아.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에 누가 동의를 안 해요? 우리 죄 짓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상대방의 주장이 그래 그건 맞지 라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꼬여가지고 그 동의한 사람은 한국교회 극우화됐어라고 하는 주장에 동의한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말에 동의해버려서 한국교회는 다 극우가 돼버려요. 그럼 이미 프레임이 씌워져가지고 이 프레임을 되돌리기가 어려워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사회 구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생각해보고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모트와 베를린 전략의 핵심 대처법이 뭐냐? 후퇴를 차단하는 겁니다. 애초에 모트에 못 돌아가게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이 전략을 파해하는 핵심이 뭐냐면 모트를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모트를 공격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모트를 공격하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대신 제시된 두 주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단계의 주장과 2단계의 주장이 있잖아요. 모든 백인은 인종주의자다. 과격한 주장이 있고 2단계에서 내 말은 모든 백인이 법 아래 있다는 거야 말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눈이 돌아가면서 2단계를 막 비판합니다. 그럼 우린 그때부터 차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혐오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 사람들의 논리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버려가지고 모든 게 말려버려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이제 뭐냐? 첫 번째 말과 두 번째 말이 서로 같은 말이 아니다를 밝혀주는 거예요. 자, 예시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잠깐만요. 모든 백인이 불평등한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는 당신의 두 번째 말은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백인이 인종주의자라는 첫 번째 주장이 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은 아닌데 왜 여기다 갖다 붙이세요? 지하 벙커에 살지 않는 한 누구나 제도 속에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개인이 인종주의자 되는 건 아닌데 두 가지 진술을 왜 뒤섞고 있는 거예요? 말장난치지 마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들의 주장을 깨부술 수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 극우화됐고 혐오 세력됐다. 우리는 아니에요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왜 혐오 세력이 됐는지 아세요? 많은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고 물질주의로 살아가고 부동산에 빠지게 됐고 좋은 옷을 입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극우화된 거예요. 이러면은 잠깐만요. 지금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돈 좋아하는 거랑 교회가 극우화된 거랑 뭐가 같은 말이에요? 말 섞지 마세요. 극우화가 된다는 건 이런 거고 성도들이 돈 좋아하는 건 이런 건데 왜 그게 하나인 것처럼 말하세요라고 할 때 이 전략이 깨부서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에서도 이런 주장들, 이런 전략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좌파 세력에서 모트와 베일리 전략으로 한국교회를 다 프레임 씌워서 그냥 극우 차별금지법 반대하면 다 극우. 그럼 우리는 이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차별금지법 반대를 말하는 것과 극우를 엮으세요? 우리가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지금 광화문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차별금지법 반대하면 지금 우리가 다 광화문에 있는 사람이 돼요? 그거는 별개의 일인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천천히 파악해주고 설명만 해줘도 적들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어있어서 이 프레임 전쟁을 분석하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파헤치는 역할, 이것을 여러분이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그림을 생각하세요. 모트와 베일리, 이 후퇴로를 차단하는 게 우리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 차단해서 이들의 논리적 모순을 밝혀주는 거, 흔히 말하는 그 광남좌파의 모순을 밝혀주는 거. 그렇게 서민을 위한 정책들을 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든다며 근데 왜 자기 자녀는 입시비를 저질러요? 부동산 정책해가지고 서민들 먹고 살게 해준다며 근데 자기들은 수십 채 집이 있는데 그러면서 먹고 살게 해준다고요? 그러면서 갭 투자하는 건 문제라고요? 이걸 밝혀주는 거예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 좀 잘 살게 줍시다 이러면 이해를 해요. 근데 자기들은 온갖 청렴한 척, 멋있는 척, 애국자인 척 다 하더니만 뒤에서 딴짓하고 있잖아요. 이거 밝혀주자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제정하자고 말하면서 수많은 차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청탁 비리가 터졌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자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차별금지법이 잘못됐는가? 이거를 말할 때 우리가 깨어있어서 이 시대의 논리에 휩싸이지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현대 사회에 있는 이 사상 가운데 우리가 배울 거는 없지 않아 있긴 하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저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무조건 귀 닫고 우린 아무것도 안 배워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진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론 배워야 될 게 있다면 배울 필요는 있어요. 겸손하게 배울 건 배우고 그냥 단순하게 내 편 아니기 때문에 쟤는 안 돼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에 가까우면 뭐든지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진리에 근거한 절충주의가 있어야 돼요. 배울 수 있는 건 배우시고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하되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거부해야 되는 것은 명확하게 분별하면서 절대 이들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런 영적 자세를 가지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어려운 강의를 지금 몇 주째 계속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손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말씀의 검이 들려있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 들어서 뭘 하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정육점에 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씀의 검을 들고 이 시대가 내놓는 사성과 그 산물들의 뼈와 살을 갈라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살은요 취하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뼈는 버리는 거.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성숙한 지혜로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문화 가운데 여러분 수용해야 될 거 있다면 수용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좋은 것들을 주셨구나. 일반 은총을 수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분별한 수용이 아니라 대신 우리가 필터링 해야 될 건 명확하게 해서 이 시대 문화를 더 거룩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역할, 그 정수 필터의 역할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 시대 문화 안 바뀝니다. 근데 교회가 필터의 역할을 하면 시대 문화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우리 도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